안녕하세요.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된 지 약 한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출은 얘기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제가 계속 바뀌고 내용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대출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실 때는 항상 그 주제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얘기한 영상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2023년 2월 23일 날 본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되고 한 3주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기다렸던 많은 분들 가운데 대환대출의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용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죠. 대환하는 경우, 세입자 퇴거자금을 진행하는 경우, 매매잔금대출을 진행하는 경우.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대환대출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고요. 이 시행하고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초반에 많이 몰렸지만 주택금융공사에 신청했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됐다, 저렇게 해서 안 됐다, 이런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대출이 안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또는 슈퍼땡스로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뭐든 물어보시는 건 괜찮은데 매너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대출이 안 되는 가장 흔한 경우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기존 대출이 정상적인 주담대가 아닌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주담대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일반 주담대, 그러니까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이라든가 뭐 대부 대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사업자 대출을 일반 주담대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쨌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있으니까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 특례보금자리란 대환대출을 신청했는데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우리가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전산에 조회를 하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뜹니다. 전산에 그렇게 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주담대가 아닌 것들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전산에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뜨질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환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다시 신청하시면 대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인데요. 내 세대 기준으로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당연히 특례보금자리론이 안 됩니다. 이 주택의 수를 산정할 때는 세대 기준입니다. 나의 개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와 등본상에 있는 직계존비속까지는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내가 구성하고 있는 이 세대가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주택이 하나 있고 내 등본에 갇혀 있는 나의 부모님도 주택이 하나 있어요. 뭐 그런 경우는 세대 분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세대 기준 1주택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는데 분양권도 하나 갖고 있어요. 또는 뭐 입주권도 하나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다 주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분류가 돼서 특례보금자리론 대환대출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높아서 낮추고 싶다. 그러면 뭐 특례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반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월 현재 2023년 2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뭐 우대형 같은 경우는 3%대도 나오지만 비우대형 일반형 같은 경우는 4% 초중반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중에 일반 주담대가 현재 기준으로 4%대 상품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도 꼭 특례가 아니라 일반 주담대도 4%대로 전환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채권금리가 2월 중순을 지나면서 채권금리가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2월보다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중은행 대출 상품들도 다시 금리가 오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특례보금자리론 3월 달의 금리도 아마 이번 2월처럼 3월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환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런 현재 분위기에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대환 대출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내가 다른 데 집을 사면서 잔금 대출을 받는 경우 당연히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하죠.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케이스는 그게 아니고요. 집을 현재 2개 내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할 테니까 다른 한 집에 내가 쓰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해 주세요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해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매매잔금대출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주택이 2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 세입자 퇴거자금을 진행하거나 또는 대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한 주택을 내가 처분할게요. 처분할 테니까 해주세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한 주택을 서둘러 정리하고 나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거나 그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대환대출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득이 안 맞는 경우죠. 당연히 소득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도 그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을 안 봅니다. 소득을 안 봅니다. 이러니까 소득을 진짜 안 보고 대출을 막 해준다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요. 소득을 안 본다는 의미는 기존의 그 보금자리론의 그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상 되는 고액 소득자는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없었는데 그걸 이제 한시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하는 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안 보겠다는 거고 지금 이 대환대출을 할 때 DSR은 안 보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금액에 따른 DTI는 맞춰줘야 됩니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계산기를 사용해서 직접 간단히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연봉을 넣고요. 5천만 원이라고 뭐 가정을 해보고요. 보금자리론을 금액을 한 3억을 받아야 된다 치고요. 약정 기간은 40년, 대출 금리는 뭐 한 4.4% 정도 된다 치면 기타 부채는 신용대출이 뭐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고 치고요.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요,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 3억을 받는데 기존의 신용대출이 한 1,000만 원 있다 치고요. 그러면 DTI가 한 33% 대략 나옵니다. DTI 60%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DTI 조건은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DTI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소득이 일반 주담대보다 정책자금의 경우는 약간 그 운용의 폭이 좁습니다. 일단 소득은 증빙소득과 인정소득 딱 2가지만 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요. 소득에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별도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증빙소득은 어쨌든 내 소득 금액 증명원으로 뭐 직장인의 근로소득이라든가 사업자의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증빙이 되는 입증이 되는 소득인 거고요. 이 인정소득이라는 거는 2가지가 있죠. 국민연금 납부 금액을 환산하는 경우 그리고 지역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환산해서 쓰는 경우 요렇게만 인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쓰는 걸 환산해서 쓴다든가 또는 내 신용이 갖고 있는 추정소득을 환산해서 쓴다든가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면 특례보금자리론 대환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증빙소득 같은 경우야 뭐 갑자기 높이거나 줄이거나 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 지역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 같은 경우는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약간 바뀐다고 해야 되나? 바꾼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좀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정소득을 쓸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런 검토를 한 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대출 한도가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특례보금자리론의 LTV가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60%, 그 외 주택은 55%고요. 비규제 지역, 대부분이 지금 비규제 지역이죠. 아파트가 LTV 70%, 그 외 주택이 65%.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비규제 지역의 그 아파트인데 시세가 5억 정도 해요. 그래서
LTV 70% 하면 7호 35, 3억 5천까지 대안대출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쓰고 있는 게 뭐 4억 정도라고 하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 왜냐면 시세가 지금 약간 줄어들어 있으니까요. 작년에 시세가 높을 때 대출을 최대한 받았다가 지금은 시세가 떨어져서 대안하려고 했더니 대안 금액을 초과해 있는 상태다. 그런데 금리가 너무 높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신용대출 같은 걸 받아서 차액을 마련하는 뭐 그런 방법이 가장 흔하긴 한데, 대신 이제 그렇게 다른 데서 자금을 부족한 차액을 마련할 때 그 전체적인 이자 비용은 한번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금리가 또 너무 비싸가지고 전체적인 비용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뭐 그래서 전체적인 이자 비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미리 계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대출을 미리 받는 경우 이게 DTI에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특례보금자리론 받을 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의 이름보다는 배우자나 가족,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받는 게 아무래도 조금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대출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일부 연체 중이어서 뭐 신용정보가 등록돼 있어서 안 된다든가, 뭐 개인회생, 파산면책 이런 경우도 안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세가 특히 없는 것들은 한도가 굉장히 안 맞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 주담대를 받을 때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감정해서 조금 많이 나오는 데서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 특례로 하려고 하니까 그 감정하는 게 이제 녹록치가 않은 거죠. 그럼 공시가격을 쓰거나 해야 되는데 그럼 대출 한도가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례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금리를 낮춰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본인이 안 되는 케이스에 따라 해법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치면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쓰는 담보대출이 좀 금리가 높다. 그래서 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안대출을 신청했다가 잘 안 되게 되면 나는 대안이 안 되나 보다. 금리를 낮출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출은 뭐 꼭 특례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일반 주담대도 아직까지는 금리가 2월 셋째 주 현재는 금리가 4%대 상품들이 시중은행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특례보금자리론 소득 적용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의 기술의 안프로였습니다.